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6.25였죠. 예. 이제 발발 74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6.25 때가 전쟁기념사업회가 가장 바쁜 날이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 6월이 예. 또 6.25를 전후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관람객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시기에서 저희들도 자연히 우리 직원들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 6.25 때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6.25 때 사진이 나와 있네요. 저 사진이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제 알고 나옵니다. 있죠. 예, 블랙스완이라 해서 다국적 걸그룹 2000년도에 음반을 발표했는데 회장님께서 저 가운데 예, 걸그룹을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어요. 의논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전쟁기념사업회 여러 가지 설립 취지하고 맞았어. 근데 이 걸그룹 멤버들이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명부전이라고 합니다만은 롤 오브 아너 명부전에서 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국기를 달로 지금 벨기에 국기죠. 저 친구가 벨기에 국적인가 봐요. 그렇죠. 벨기에 국적의 저게 리드싱어죠. 파트. 얘는 미국의 MB죠. 정말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저 모습이요.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 국기를 너무 유엔 참전실에 있는 미국 국기를 들고 제 사실 찍으면서 좀 약간 짠한 느낌을 줄 정도로 국기 앞에서 오랫동안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했지만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독일 출신의 가비인데요. 가비는 브라질하고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역시 독일 이 앞에서 독일도 참전을 했었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일의 참전과에 대해서 약간 논란적인 논쟁적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로 한국전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지만 53년 4월에 독일 정부가 당시에 한국전에 참전하겠다, 의료 지원단을 보겠다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할 동안에 한국전쟁이 끝났어요. 정년협회 체결돼서 11월에 병원선과 의료 인력을 보냈는데 한 27만 명 정도의 그 전쟁에 지친 군인들과 전쟁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대부터 참전국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독일을 우리가 그 공로 참전 발표가 한국전쟁 중에 있었고 또 그 뒤에 계속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의료 인력 발전 또 부산 지역사회에 공헌한 게 많아서 참전국으로 해주고 참전국으로 되면은 유엔 참전실 한 공간에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참전 활동에 대한 전시도 하고 유엔 우리 전쟁기념소 피스 플라자의 그 평화의 광장에 국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설명도 블랙 의외로 위촉된 청년들이 내 나라의 그 싱어들이 너무너무 흥미있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제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아이돌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공연해도 되겠어요. 군가 같은 거. 저도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 피스플라자에 와서 한번 공연 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그보다도 각국의 저런 그 참전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유명 인사들이니까 인도는 인구가 15만 아닙니까? 인도 출신 또 있었어요. 15억? 시리아 15억씩 인도 출신 시리아라든지 이 거의 뭐 전 세계 인구로 치면 얼마나 많은 그 국민을 두고 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흔 그 트라우마 한국 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또 알리고 다른 행사들도 있었나 봐요. 지금. 저거는 이제 편지 쓰는 모습이에요. 그게 전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 H2O 푸마시 감사 편지 쓰기로 해서 이경재 전 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푸마시 모임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 참 많이 합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6.25를 참전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면서 사실 그분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편지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가족들이 저 모습을 통해서 6.25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망하게 되고 또 전쟁 예방,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일인데 참 좋은 일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장투도 적극적으로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저런 시민단체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6.25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작 기억해야 할 건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사실 힘들고 국제적 위상이 약할 때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조차도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계의 어떤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세계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니까 우리가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그 국가들이 다 보람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우리 잘 지내자, 우리 도와줄 적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참 요즘은 사실 국내적으로는 좀 유교에 대해 하면 좀 약간 진부하게 이렇게 느끼는 세대들이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요즘 더 한국에 대해서 한국제 참전한 국가들은 기억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전쟁의 폐후에서 이런 국가, 멋진 국가를 건설한 국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특별 강연은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기하자는 그런 주제에 맞게 제가 한반도 역사에 영향을 미친 10개의 전쟁, 군사적인 큰 움직임들을 식별해내서 그 전쟁을 소개해서 교훈을 찾는 그런 강연을 해서 우리 전쟁기념사업회를 찾는 분들에게 좀 그런 요지의 강연을 많이 하는데 특히 10대 전쟁 중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특별히 강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라가 고려백제를 잘 나가던 고려백제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민족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나라가 신라와 한반도 전체를 중국 일부로 삼으려고 할 때 전쟁에 지친 백성을 이끌고 문무왕이 당나라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절대 지존국가였던 당나라와 일대 전쟁을 결심하고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터로 만들었던 그 얘기에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쟁은 비극이고 막아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게 성격이지만 그러나 필요할 땐 전쟁을 해야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다. 특히 현대 전쟁에서 정신 전력이 중요하다. 지도자, 정치인들의 안보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강의를 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국방이 전제되어야만 또 평화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아니려면 남한테 만만하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네. 만만하게 안 보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력이 튼튼해야 되고 그렇죠. 또 혼자서 힘이 약할 때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우방 국가를 많이 만들어둬야 저거 건드리면 도저히 손해보겠다 싶어야 전쟁을 도발,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네, 이번에 좀 현안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오물풍선 얘기입니다. 어제 밤에도 이제 많이 북한에서 날렸다고 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상습적이라는 표현도 뭐 지금 6차례니까 이제 뭐 상습적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고 심각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문가로서.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런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우리가 북한이 가장 싫어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보다 무서워하는 게 우리의 대북 방송이거든요. 네. 외부 사조를 유입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겠다, 준비 다 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는데 더 큰 도발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오물풍선에 뭐 위험 물질까지는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서 보내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에 6차례 보냈는데도 뭐 쓰레기만 들어있다 해서 다행인데요. 그러나 화학 물질,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 물질, 우리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화학 물질이라면 전쟁 도발이죠. 그렇죠. 그거는 전쟁 행위고 군사 행위로 봐야죠. 화학물질 담는다면 지금까지로 봐서는 북한도 그런 화학물질을 지금까지 담고 있지 않고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화학전이죠. 화학전쟁을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대응으로 지금 한번 했던 게 대북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회장님께 감히 이제 군사 기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북 방송병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대북 방송하는 부대에서 네.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이 한 번 이제 대북 방송 하루 이제 제기를 했었고 더 이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관리 차원에서 그 북한이 대북 방송을 구실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그 더 큰 도발이 임박해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좀 더 신중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또 대북 방송을 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안 보내고 또 자제하는 모습을 유도하지 않고 더 큰 충돌이 온다면은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건상으로 보면은 오물풍선에도 국내 여론이 조금 그 여의도 정치에서 좀 분열돼 있고요. 오물풍선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국민적 여론을 좀 더 집약시킬 필요 있고 특히 정치권의 어떤 초당적인 입장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대북 방송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전선 상황에 대한 종합 관리한 측면에서 좀 신중한 거는 좀 뭐 우리가 이해도 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을 매일같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더 큰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막 공언하는 게 계속 그렇게 확성기 방송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위협 때문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이 오물을 던져놓고 오물 풍선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에 따라서 좀 더 큰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 같은 군사적인 어떤 트랩 같은 것이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판단이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오물 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북 방송을 했을 때 우리 그 방송실을 직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을 하는데 최근에 또 군사적 상황들이 수상쩍은 게 많아요. 군사 분계선 주변에 북한 병력들이 출몰하고 있죠. 네. 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장벽을 쌓는다는 러시아와 얘기도 있고. 북한 간에 또 군사 조약도 체결돼 있던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김여정형을 앞세워서 하는 운동들이 오물풍선 뒤에 새로운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종합적으로 모든 국민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판단해서 뭐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게 지금 당장 제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우선하면서 신중한 판단할 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을 만큼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고 뭔가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북 방송 북한이 오물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이 우리 말을 듣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시민단체가 오물을 대북 전단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도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막을 수도 없어요. 자제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오물풍선을 넘어서서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북 방송했을 때 군사적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엄격하게 여기 상황에 맞는 상황에 적합하게 상황 맞춤형의 어떤 군사적 대응 태세를 구비하고 필요하면 그걸 조치를 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국제 정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 그 회장님이랑 얘기할 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얼마 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는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주게 되면 우크라 지원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원하는데 어떠한 선도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략적 선언,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러시아가 신조약 이후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초정밀 무기 기술을 제공하든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군사협력에 좀 더 나갈 경우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전략적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예고적 그런 측면보다는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러시아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좀 먹혀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이 나와서 한국과 좀 더 대화가 필요하고 좀 더 적대적 이런 관계로 발전 이런 충돌, 갈등 측면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부의 이런 정말 우리 정부는 명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왜 명분이 있느냐. 러시아는 안보리 의장국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수많은 안보리 결의안을 할 때 앞장서서 하기도 했고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그 안보리 의장국으로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적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도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돼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러시아 안보에게 좀 치명적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가지 마라는 메시지로 좀 익혀지고 그런 안보실장이 그런 의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전략적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러시아와 북한도 지금 그런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러시아가 지금 뭐 사실은 러시아의 외교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좀 기만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약간 주변 국가들과 상대 국가를 기만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1차적으로 러시아도 한국과의 어떤 전략적 협력 부분 또 정상국가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국내에도 또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우리 국내에서 조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외교부 차관이 나와서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 또 그런 메시지는 전략적 메시지, 강대강으로 가다가 좀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략적 메시지가 서로 먹혀들어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가 좀 이런 그 국제 정세에서 우리도 좀 어느 좀 키를 갖고 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용산 특강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제2연평해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29일 2002년 6월 29일 네. 서울 동경 월드컵 때 준결승전 네,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네. 있었는데 벌써 22주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참수리 정장이었죠. 그 제2연평해전의 용사 이희완 보훈부 차관이 강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도 강연을 들었는데요. 네. 뭐 그때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상황에 대한 증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때 그 힘을 주고 얘기하는 부분은 북한의 도발은 철저히 준비된 도발이다. 수없이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참수리호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했고 그 전날도 그런 예행 연습을 배를 북한 배가 움직였고 연습을 했던 부분이 그 우연한 도발 이런 부분 우연한 이완 차관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충돌이라는 말을 분노해요. 우리가 군사적 충돌, 무력 충돌이 아니고 준비된 도발이죠.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그 참수리호를 격침시키는데 참수리호가 98년에 조성태 국방부 장관 있을 때 1차 연평해전에 북한 배가 하나 깔아앉았거든요. 네. 우리가 교전에서 네. 교전 상황에서 그때 그 참수리호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북한은 여러 우리 배 중에서 참수리호만 타겟팅해갖고 수많은 공격을 집중해서 참수리호를 침몰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돌아갔다. 이 부분은 철저히 준비된 도발, 보복
도발이었죠. 그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지금 일어난 일들도 우리가 자꾸 우연으로 조금 안이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뭔가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치밀한 군사적 계획하에 6개월 아니라 6년씩 이렇게 5년씩 준비해서 도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물풍선 대북방송 이 문제는 2015년에 북한이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어요. 목함 지뢰로 인한 우리 병사들이 다쳤을 때 그 북한이 대북방송하니까 두 손 들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하에 대북방송하니까 이거 대북방송만 중단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다 해주겠다. 6개 항을 합의해요. 그 공식명칭 고위 후사 접촉에 대한 합의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아무튼 이완 차관의 그 생생한 증언과 안보적 교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고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KBSN에서 방송이 예고돼 있는데 녹화 방송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2연평해상 때 6분 정도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저희가 또 끝까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완 차관의 제2연평해전 이야기는 저희 KBS 라이프 채널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리들의 지식살롱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